2025년도 6월 23일자로 저는 숙박업을 등록했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합법화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주TV 강수입니다. 오늘은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개선사항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발표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거를 합법화해 주고 싶지만 법상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2025년 9월 말까지 생활용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9월 말까지 3달 남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태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유예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는 합니다. 사실은 2025년 9월 말까지 합법화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숙박업을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2027년 12월까지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숙박업 예비 신청자는 유예해 준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신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 신청을 하라는 거죠. 예비 신청. 난 진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27년 12월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유예하겠다. 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인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시에 생활용 숙박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안내문이 왔어요. 안내문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2015년 9월까지 숙박업을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아니면 예비 신청이라도 해놓으면 201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주겠다. 이렇게 또 공문이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장이 한 장 더 있어서 봤어요. 생활용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관련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문이 한 장이 더 첨부돼서 왔거든요. 합법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 방안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거를 도와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생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래가지고 2024년 12월 20일부터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연락해 보니까 그냥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제가 숙박업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전환 방법에 대해서 뒤에 안내하는 부분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숙박업을 등록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없는 거면 숙박업을 등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주요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참고사항을 뒷면에 이렇게 포함해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복도폭을 1.2m 이상 양문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8m 이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이 1.2m가 확보돼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양문이 있는 경우에 1.8m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준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변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인접 대지 경계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내 땅과 남의 땅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의 창은 방화 유리창으로 교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내 땅 기준으로 안으로 이격하는 게 거의 1m로 상업시설에서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지 1.5m씩 띄어서 건물을 짓지 않거든요. 그럼 1.5m 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라는 내용이고 그거 유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화유리 엄청나게 비싼 유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다 1.1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외부에 있는 유리를 다 바꿔야 되면 제가 기존의 건축물을 건축해 본 결과로 봐서는 한 3, 4억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 바닥음 차단제를 설치해라. 그러니까 층간소음 안 나게끔 바닥 차단제를 설치하라는 건데 이것도 설치하자면 할 수
있겠죠. 뭐 공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세입자가 다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다 내보내고 바닥재를 공사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세 번째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제 설치는 좀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에는 그럴 만한 생활용 숙박시설 건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전환은 여기 안내문만 읽어봐도 저는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안내문에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는 게 첫 번째가 객실이 독립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8층짜리 건물인데 8층 중에 8층은 주택으로 돼 있고 2층부터 7층까지 생활용 숙박시설로 4호씩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층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실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대요. 그럼 근데 객실 수가 30개인데 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4호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세 번째,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이라는 거는 생활용 숙박시설의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연면적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닥에 뭐 땅이 뭐 100평이다. 그럼 100평이잖아요, 면적이. 근데 연면적은 전체 층의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다. 그러면 전체 건물의 면적 대비 물론 복도도 있고 주택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8층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복도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부분 제외하고 다 봤을 때 연면적이 3분의 1이어야 한다는 거는 저는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을 한 칸을 분양받아서 갖고 계신 분들은 숙박업 등록하기가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 층이 모두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한 안 될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분양받은 객실이 30호를 분양받지는 않았을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한 호가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도 아닐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칸을 갖고 있는데 나 혼자 숙박업을 등록하겠다라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 건물 전체에 30호 이상이 연합해서 같이 숙박업을 등록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숙박업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숙박업을 등록한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위탁을 맡기는 형태라서 뭐 위탁 수수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나서 시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용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숙박업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시청 담당자분한테. 그랬더니 제가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내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서류 준비해 갖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안내문을 2장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게 법인인 경우엔 법인 인감도장, 뭐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져가면 되는 거고 준비서류 중에 숙박업의 취사시설이 LPG인 경우에는 액화가스 완성 검사 필증이라는 거를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취사시설이 인덕션으로 돼 있어서 다행히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숙박업이기 때문에 무슨 필요한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을 보험회사에다 가입해서 두 건물 해가지고 한 건물당 45만 원씩 들어서 9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을 이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한숙박업 중앙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3만 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가입해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고 문제를 내서 70점인가 80점인가를 초과하면 이제 합격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필요한 게 정기안전점검 확인서라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 보더니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당 한 15만 원 정도 들여서 신청을 했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간을 맞춰서 내방을 했는데 연락을 미리 주셨는데 각
각 세대마다 방문해서 계량기, 집 안에 보면 이렇게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체크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8호에 세입자가 다 살고 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확인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각 세대마다 일주일 전에 안내문도 다 붙이고 문자도 붙여서 한 호당 1분 정도 소요되니까 잠깐 들어가서 확인할 테니 협조 부탁한다고 또 안내문도 또 붙이고, 당일날 오셔서 세대가 많으니까 3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는데 한 1시간 만에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합격이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걸 다 했으니까 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시청에 위생과에 방문했어요. 그 위생과를 방문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갖고 왔다 그리고 제출을 했더니 영업신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작성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했더니 영업신고서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건축과 주택팀에 가서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고, 건축녹지과 개발행위팀에 가서 확인을 했고, 건축녹지과 관공물관리팀에서 확인을 했고, 건설도시과 하수관리팀에 가서 정화조 관련하고 원인자 부담 납금 납부했는지 확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안전은 이제 안 받아도 돼서 안 했고요. 그래서 5군데의 부서를 돌면서 제 건물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거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소방법에 접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소방서하고 교육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숙박업 등록하는데 왜 교육부지? 그랬는데 이 숙박업이라는 게 교육적으로 좋은 시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니까 그걸 이제 확인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확인 받고 소방서에서는 직접 저희 건물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2, 3일 후에 전화가 와서 제 건물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방을 보여드리고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2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지적은 브라인드가 방염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건물에 달아놓은 브라인드는 방염 제품은 아니고 저렴한 브라인드를 달아놨는데 그거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인드 설치 안 하는 건 상관없지만 방염 제품이 아닌 거를 설치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브라인드를 떼고, 이제 제가 도배를 단열 벽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제품도 방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도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로 도배하나요? 그랬더니 합지로 도배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다시 또 단열 벽지 다 떼내고 주말에 이제 합지 도배지 사다가 다시 이제 도배를 좀 해놓고 소방관한테 다시 연락해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까지 다 완료됐고 소방서도 완료돼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영업신고서를 다시 가지고 위생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위생과에서 직접 와서 숙박시설을 확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공무원분 2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보시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은 접격대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쉽게 보면은 호텔 가면은 데스크 있잖아요. 데스크 있고 모텔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키 이렇게 내주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생활용 숙박시설 자체는 그런 접격대가 있게 지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객실을, 제가 갖고는 24개 호실 중에 한 객실을 접격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 방이 하나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호만 숙박업을 하는 거고 한 호는 접격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관리실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안내해 주신 게 접격대가 몇 호에 있는지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의 접격대다, 호실판 앞에다가 붙여놓고 방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요금표를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요금표.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숙박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1년에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좀 쓰기가 좀 애매해서 3개월까지는 얼마, 뭐 6개월은 얼마, 1년은 얼마 이래가지고 요금표를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고 싱크대 벽면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공무원들이 월요일날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상 없다 하시고 바로 면허세를 납부하고, 건물당 등록면허세는 22,500원이 나왔거든요. 납부하고 나니까 영업신고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생활용 숙박시설에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한두 가지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혹시 여러분도 생활용 숙박시설을 갖고 계셔서 지금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을 등록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각 한 호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불편한 부분이 따르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2025년도 6월 23일자로 저는 숙박업을 등록했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다면 잘 판단하셔서 하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용이 조금 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려서 숙박업을 등록했지만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활용 숙박시설 사면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돼서 못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내가 그걸 사서 숙박업을 내가 등록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으니 만약에 거꾸로 매도인은 지금 숙박업 등록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나는 매도해야겠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게 불편해서 매도하는 거고 이 영상 보신 분은 또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니 내가 그거를 매입해서 합법화 만들어서 운영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생활용 숙박시설 투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생활용 숙박시설 두 건물이 있는 곳에 와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한번 따라오시죠. 그냥 별거 없습니다. 입구에 접격대 안내 이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접격대가 이 엘리아임 건물에 602호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부분을 좀 설치한 겁니다. 예. 자, 602호에 도착했고요. 접격대라고 이제 붙여놨죠. 602호 앞에 접격대라고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요금표 또 이제 이렇게 오게 하고 여기서 이제 계약도 하고 안내도 하는 부분을 접격대라는 이 방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은 접격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대할 수 없는 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이제 줄었어요. 여기다 이제 영업신고서를만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신고서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신고서를 부착하러 왔습니다. 네, 영업신고서까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숙박업 합법화를 완료했습니다.